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손자 녀석의 재롱에 푹 빠져 있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의 보물, 5살 손주의 유치원 학예회가 있는 날이에요. 밖은 추웠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실내에는 포근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온 가족들 덕분에 분위기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의 율동을 보고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딸과 함께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다 보니 어느덧 우리 손자의 차례가 되었어요. 엄마, 우리 도윤이 반 이제 나오나 봐. 아참, 동영상 찍어야지. 엄마는 사진 많이 찍어줘. 걱정을 마셔. 진작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어머, 우리 도윤이 좀 봐. 무대에 우리 도윤이밖에 안 보여. 누구 손자인지 인물 한번 훤하네. 나 닮아서 인물이 좀 잘나야지. 도윤아, 엄마 여기 있어. 손주는 무대로 나오면서 저와 딸을 발견하고는 우리를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법 큰 무대에서 공연하는 건데 떨리지도 않는지 씩씩한 모습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대열을 맞춰 작은 몸짓으로 열심히 하는 손자의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기특하던지. 요 며칠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연습했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 같았어요. 손자가 같이 연습해달라고 난리를 피운 덕에 요 며칠 몸을 흔드느라 여기저기 파스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훌륭하게 무대를 해내는 손자의 모습에 아픔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딸은 아들의 귀여운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동영상을 찍느라 바빴고 저는 집에서 만들어 온 응원 도구를 흔들며 손자가 긴장하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 신나게 응원했어요. 몇 분 동안 이어진 무대는 열광적인 박수와 함께 멋지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응원의 함성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일렬로 서서 손을 잡고 부모님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아이들이 어찌나 귀엽고 기특하던지 어쩐지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던 갓난아기가 언제 이렇게 커서 두 발로 뛰어다니며 재롱을 부리게 됐는지 시간이라는 것이 붙잡지도 못할 만큼 빠르게 흘렀네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손자. 손자가 태어났을 때 딸과 손자를 향해 맹세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인생은 우리 딸과 손자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사람은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고요.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5세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제가 22살이 됐을 때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죠. 세상에 온전히 혼자인 상태로 남겨져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고향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그렇게 특별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내던 고시원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가진 재산을 다 털어 식당을 차렸다는 젊은 사장님은 자신과 함께 식당을 키울 직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도와 여러 일을 했던 저를 좋게 본 사장님은 감사하게도 저를 직원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함께 지내다 보니 사장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우게 되었고 그 감정을 애써 숨기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저보다 10살이 많았지만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사장과 직원에서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남편과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결혼 3년 차에 귀한 딸을 얻고 난 뒤에는 더 큰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콩국수를 팔고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는 뜨끈한 칼국수를 팔면서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귀한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덧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끊이지 않게 되었고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남편은 저와 딸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했어요. 평생 자신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노라고 자신만 믿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죠. 하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새벽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쓰러진 남편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고 마지막 인사 한마디 없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딸은 겨우 8살이었어요. 어렸지만 아빠가 없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나이였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아무리 해도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늘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고 무섭고 두려웠지만 저에게는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어요. 이대로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딸과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남편을, 아빠를 잃은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남편이 떠나도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당 문을 열어야 했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던 일을 혼자서 하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남편이 하던 일은 전부 혼자서 해야 했기에 전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혼자서 딸을 잘 키우려면 남편 몫까지 더 악착같이 해내야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장사는 여전히 잘 됐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될수록 딸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딸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갔다가 언제나 가게 쪽방에서 제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딸을 잘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애써 현실과 타협하며 제 불편한 마음을 달래야 했어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직원들이 마무리 정리를 하는 동안 딸이 뭘 하고 있나 싶어 슬쩍 쪽방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피곤했는지 스케치북을 안고 있는 상태로 엎드려 자고 있더군요. 뭘 그렸나 싶어 보는데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림 속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딸과 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잠든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것이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슬퍼할까봐 말하지 못하고 홀로 눈물을 삼켰을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은 한참 동안 딸을 끌어안고 저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채운다고 노력해도 아빠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을 거예요. 남편이 떠나고 제 마음속 시계는 아직도 멈춰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초등학생이었던 딸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나 대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신경 한번 못 써준 것 같은데 얼마나 잘 자라줬는지 몰라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늘 욕심이 많았던 딸은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이름 있는 대학교에 턱하니 합격한 것도 대견한데 대학교 다니는 내내 식당 일도 도와가며 학점 관리는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방학 때 가는 어학연수도 학교에서 장학 프로그램으로 다녀오고 어찌나 똑부러지던지 제 딸이지만 정말 기특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는 우리 남편도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예요. 딸은 그 흔한 휴학 한 번 하지 않고 4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졸업반이 되었을 때는 가고 싶은 회사를 목표로 인턴 생활도 하고 스터디도 하면서 취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공개 채용에 합격해서 졸업과 동시에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지민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니? 우리 지민이가 벌써 취업을 다 하고 맨날 엄마 뒷공문이 졸졸 따라다니던 아가였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나 언제 이렇게 컸냐 진짜. 이만큼 키운다고 엄마가 고생했네. 고생은 무슨.
너처럼 알아서 잘하는 애가 어딨다고. 엄마는 지민이한테 늘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엄마 힘들까봐 어리광 한번 제대로 안 부리고. 내가 아빠 닮아서 씩씩하잖아? 엄마 가게 힘든데 나 때문에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한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얼른 성공해서 앞으로 엄마 편하게 살게 해줄게. 나 믿지? 그럼 믿지. 우리 이지민 씨는 회사에서 목표가 뭔가요? 최연소 여성 임원? 나 욕심 많은 거 알지? 기대하라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목표로 세운 것은 반드시 해내는 딸의 모습은 정말 남편을 꼭 빼닮았어요. 꿈도 많고 목표도 큰 우리 딸. 부디 회사에서 딸이 원하는 삶을 살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입사 후 딸은 몇 년 동안 정말 일에만 매달렸어요. 주말에도 제대로 노는 모습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 그런 모습이 달가운 것은 아니었지만 동기 중에 가장 먼저 대리가 됐다고 기뻐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그거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게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고 보상을 얻을 때마다 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제가 장난으로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도 결혼 생각 없다고 저랑 평생 살 거라고 했던 딸. 그런 딸이 서른이 되었을 무렵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심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역시 우리 딸 일도 연애도 알아서 잘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기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 오기로 한 날, 식당은 매니저에게 맡기고 아침부터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괜히 시험 보기 직전의 학생처럼 심장이 마구 두근거려 혼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시장할 텐데 식사 먼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편히 해주세요. 그럴까, 그럼? 예비사위는 성격도 참 싹싹했어요. 말끝마다 어머니 하면서 사근사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 참 유해 보이는 것이 애교 없는 우리 딸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 해외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딸 시집살이 할 일도 없겠다 싶어 좋더라고요. 지민이가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랐어. 평소에 시시콜콜한 얘기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전혀 낌새도 없었거든. 둘이 얼마나 만났나? 제가 따라다닌 건 6년 좀 더 넘은 것 같아요. 신입사원 연수 때 같은 조였는데 그때 보고 반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지민이가 일에 완전 푹 빠져 있잖아요. 저한테는 아예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세상에 입사 때부터? 네, 매년 두 번씩은 차였던 것 같아요. 봄에 지민이 생일 때 한 번,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도 당연히 안 되겠지 싶은 마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지민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사계절만 지내보고 제가 괜찮으면 결혼을 하고 아니면 헤어지겠다고요. 그 결과로 지금 제가 어머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어머, 어머, 애가 가끔 별난 구석이 있어. 자네가 지민이 마음에 들게 잘했나 보네. 지민이 너는 사람을 몇 년 동안 고생을 시키니? 그땐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단 말이야. 승진 빨리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 근데 동기들 하나둘 결혼하고 엄마도 점점 나이 들어갈 텐데 내 걱정 덜 했으면 좋겠어서. 진한 씨 얘기 들었지? 이 사람 나 몇 년 동안 따라다녔잖아. 그동안 마음 변하지 않은 것도 뚝심 있어 보이고 만나보니 모난 것도 없고 무엇보다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내가 우리 지민이 입에서 이런 소리를 다 듣네. 자네 덕분이야. 저 그럼 이제 어머님이 아니라 장모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사람 참. 그래, 김서방. 우리 지민이 앞으로 잘 좀 챙겨줘. 어렸을 때 지 아빠 잃고 자기가 아빠 노릇 해야 된다고 철도 일찍 들었고 뭐든지 무리해서 하려고 하는 아이야. 이제는 자네가 잘 좀 품어주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민이는 꼭 지켜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민이의 남편이자 아빠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습니다. 장모님. 사위는 시종일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딸에 대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크다며 저에게 앞으로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열정이 좀 과하다 싶었지만 그만큼 딸에 대한 애정이 크게 느껴져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열변을 토하는 사위를 바라보는 딸의 눈빛이 따뜻하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한 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딸은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갑자기 혼자 지낼 저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을 사위가 배려해준 덕분이었죠. 평생을 한 집에서 살았던 딸이 제품을 떠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한동안 우울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결혼해서도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해외에 있는 자신의 부모 대신 저를 부모로 생각하며 살겠다는 사위에게도 무척 고마웠습니다. 딸과 사위는 퇴근 후 집에 돌아가기 전 종종 제 식당에 들러 저녁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고생하고 집에서 또 저녁을 차려 먹으려면 얼마나 고생이에요. 이렇게 하면 딸 얼굴도 보고 딸과 사이는 집에 가서 쉬기만 하면 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두 달쯤 지났을까. 딸이 혼자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딸과 사이는 팀이 달라서 맡은 프로젝트에 따라 퇴근 시간도 많이 달랐거든요. 한참 사위네 팀에서 하는 일이 바빠져서 야근을 많이 하게 됐다며 딸만 와서 저랑 밥도 먹고 식당 일도 도와주었어요. 매일 야근하는 사위가 안쓰러워 저는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개 만들어 딸에게 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딸이 혼자 와서 밥을 먹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가게 안으로 헐레벌떡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김서방, 오늘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장모님 밥도 그립고 지민이도 보고 싶어서 잠깐 나왔어요. 먹고 지민이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들어가서 일하려고요. 아주 못 말리는 사랑꾼 납셨어. 아시잖아요. 저 한시라도 지민이 못 보면 눈에 가시 돋는 거. 왔으면 빨리 밥 먹어. 딸을 보는 사위의 눈에서는 여전히 꿀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번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딸의 표정은 어딘가 떨떠름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이 일에 있어서 워낙 칼 같은 면이 있으니 야근하다가 온 남편의 모습이 못마땅한가 보다 싶었어요. 사위가 출장을 가거나 주말에 출근을 하게 되는 날에도 딸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식당 일을 돕기도 하고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기도 했죠. 그러다 졸음이 찾아오면 어렸을 때 늘 시간을 보냈던 쪽방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어요. 딸이 저와 있을 때면 사위에게서는 늘 전화가 왔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은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딸은 그런 사위의 전화가 귀찮은지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대신 받으라며 전화기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벌써 신랑이 귀찮니? 아니, 좀 심해. 내가 잠시도 자기랑 떨어져 있는 걸 못 본다니까. 김서방이 너를 좀 사랑하니 소 닭 보듯 하는 것보다 백배 천배 낫다. 엄마, 나 알잖아. 나만의 시간도 필요한 거. 근데 너무 나만 봐.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밖에서도. 그래서 좀 답답해. 엄마 귀에는 사랑을 너무 받아서 배가 부르다 못해 터지는 소리로 들리는데 시도 때도 없이 딸만 찾는 사위. 그런 사위를 귀찮아하는 딸. 제 눈에는 이 모습들이 그저 예쁘게만 보였어요. 처음 보는 딸의 사랑투정이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어진 사위의 열렬한 구애 덕분인지 딸은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위와 저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딸은 심각했어요. 뜻하지 않게 생긴 생명은 딸에게 마냥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내년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짜놓은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 버리거든요. 딸이 임신한 걸 알게 된 후부터 사위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지독하게 설득했어요.
딸은 일단 출산하고 최대한 빨리 복귀해서 일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죠. 사위는 딸 몰래 저를 찾아와 제발 딸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자기들 하는 일이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기도 하고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셔서 그게 늘 서러웠다고. 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의 마음도 너무 잘 알지만 사위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딸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도 딸 곁에 온전히 있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 기억에 저도 딸을 설득하는데 힘을 보태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결국 딸은 오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임신 6개월 차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딸은 제 식당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어딘가 무기력해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면 괜히 일을 그만두라고 했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딸인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닐까 후회도 했어요. 지민아, 엄마가 괜히 너를 다그쳤나?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 다 쓰고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는데. 아니야.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눈치도 많이 보였고 몇 년 동안 일만 했는데 이 기회에 나도 좀 쉬는 거지.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이 낳고 적응되면 나 다시 일할 거니까. 그래, 우리 딸. 엄마는 우리 딸 믿어.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얘기해. 알겠어요. 어? 엄마 전화 오는 것 같은데? 누구지? 김서방이네? 이젠 엄마한테 전화를 하네? 응? 뭐라고? 여보세요? 김서방, 나 지민이랑 같이 있지. 왜? 딸이 퇴사한 뒤로 사위에게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어떤 날은 오전 10시, 어떤 날은 오후 1시, 어떤 날은 오후 4시, 대중 없이 걸려왔어요. 주로 식사했냐, 뭐 하고 있냐, 딸이 왔냐는 내용의 안부 연락이었죠. 식당 직원들은 장모를 이렇게 챙기는 사위가 어딨냐며 하나같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부러움이 싫지 않았어요. 한결같은 사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딸은 몸도 무겁고 만사가 귀찮다며 집에만 있었어요. 요즘에는 산후 우울증 말고 산전 우울증도 있다던데 혹시 우리 딸도 그런 건가 싶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죠. 제가 눈치를 살필 때마다 딸은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지만 괜히 마음이 찜찜했어요. 그렇게 걱정스러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다 넘어가는 목소리로 통증이 시작된 것 같다며 말했어요. 사위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며 엉엉 울고 있었어요. 놀란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곧바로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주차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아파트 입구 옆쪽에 사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내는 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기서 뭘 하나 싶어 부르려는데 완전히 취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아내 출산만 하면 다 끝나. 나도 그만하고 싶어. 대체 저게 무슨 소리지? 출산하면 뭐가 끝난다는 거고 뭘 그만하고 싶다는 걸까? 더 듣고 싶었지만 사위는 통화를 끝내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서둘러 사위를 따라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사위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지만 얼마나 술을 마신 건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기 힘들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딸은 진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고 저는 서둘러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위에게는 술 좀 깨면 병원으로 바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딸은 곧바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고 12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손자를 낳았습니다. 사위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병원으로 출발했고 다행히 딸이 출산하기 전 병원에 도착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본 사위는 감격했는지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는 어제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제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벅차서. 이제 애 아빠인데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지. 네,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 우리 아기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저랑 닮은 것 같나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한 개. 자네랑 똑같네. 원래 이때는 누구 닮았는지 몰라. 조금만 지나봐. 금방 자네 얼굴도 나오고 지민이 얼굴도 나올 거야. 그렇겠죠? 손자를 만난 감격에 젖어 사위의 만취통화는 완전히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딸은 퇴원과 동시에 사위가 예약한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제가 대주겠다고 했는데 고생한 아내를 위해 자신이 선물하고 싶다는 사위의 기특한 마음에 제 마음이 또 녹았어요. 조리원은 남편만 면회가 가능한 곳이라 저는 3주 동안 영상통화로만 딸을 만나야 했어요. 우리 딸, 우리 손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다면 한동안 못 만나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 같았던 3주가 흐르고 딸과 손자는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제가 먼저 집에 들러 집도 좀 치우고 딸 먹일 음식도 미리 준비했어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냐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엄마가 그냥 되는 건 줄 알았어?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제 엄마 마음을 좀 알겠어. 엄마, 고마워. 우리 딸 엄마 되더니 철들었네.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놨어. 어디 우리 손자 얼굴 좀 볼까? 장모님, 우리 아들 진짜 잘생겼죠? 그러네. 봐, 자네 얼굴 있지? 코가 아주 자네를 쏙 빼닮았네. 매일매일 얼굴이 다를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손자를 바라보며 사위와 웃고 있는 동안 딸은 제가 끓인 미역국을 먹었어요. 사위는 회사에 일이 있어 먼저 나가고 저는 딸의 몸을 살폈습니다. 아이 낳고 몸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을 텐데 저 작은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니 참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지민아, 고생했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응, 엄마. 아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정말 행복할 거야. 나 정말 잘 살 거야. 지금처럼만 잘 살면 돼. 아이 생각하면서 항상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면 돼. 행복할 거라고, 잘 살 거라고 말하는 딸의 모습은 어딘가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니 31년 전 딸을 낳았을 때 제가 떠올랐어요. 우리 딸은 분명 저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엄마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 곧 집에 도착한다는 사위의 전화를 받고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주말에는 단체 손님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서 월요일에 다시 만나자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말에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도 딸과 손자가 보고 싶어서 정말 혼났어요. 월요일 점심 장사를 끝내고 딸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딸이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민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있지. 힘들게 애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 저를 부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딸. 저는 너무 놀라서 딸을 데리고 곧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잠든 손자를 따뜻한 안방에 눕혀놓고 딸을 달래며 물었어요. 지민아, 왜 그래? 다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말해봐. 김서방이랑 싸웠니?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의 이혼 선언을 듣고 의연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싶어 다시 물으려는데 딸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친자 확인? 딸이 준 봉투 안에는 친자 확인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의 대상은 사위와 손자였고 결과는 당연하게도 친자 일치였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손자를 대상으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결과지를 들고 있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걸 대체 누가 했니? 설마 김서방이야? 왜? 엄마, 내 얘기 그냥 들어줄 수 있지? 미리 말해두는데 여기에는 엄마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해줘. 그래, 엄마 준비됐어. 얘기해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동안 저를 가만히 쳐다보던 딸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사위가 보여줬던 모습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늘 의심했어. 그래서 내가 낳은 우리 아들도 의심한 거야. 자기 아들이 맞나 하고. 뭐라고? 그래서 애 태어나자마자 자기랑 닮았냐고 물어봤던 건가? 엄마한테 그런 걸 물어봤었구나. 엄마도 알지? 나 결혼 생각 없었던 거. 근데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하고 그런 모습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기댈 수 있겠구나. 나도 모르게 쌓인 내 마음에 있는 결핍들 다 채워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귀는 내내 얼마나 나한테 다정하고 잘했는지 몰라. 6년 내내 나 따라다니는 것도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문제였나 봐.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닌 거 보고 알았어야 했는데. 김서방, 사람이 좀 집요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보기에도 정말 너를 끔찍하게 아꼈으니까. 맞아,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묘하게 달라졌어.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지긴 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말끝마다 유부녀가 유부녀가 하는데 장난인 줄 알았지. 결혼해서 신혼놀이 하는 줄 알았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사위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으니 딸이 겪은 것만 해도 어림잡아 1년이 넘었을 거예요. 사위는 일상 속에서 딸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남자 팀원과 일 이야기를 하고 나면 메신저를 통해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냐. 남자 직원한테 너무 웃어주지 말아라. 유부녀인 거 잊은 거 아니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아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가벼운 질투 정도로 보이진 않았어요. 회식을 하거나 야근하는 날이면 내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더라. 나야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뒀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까지 깔아놨더라고. 처음엔 몰랐거든. 근데 이상하게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구내식당 말고 밖에서 먹으면 꼭 그 식당 앞을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랑 먹는지 확인을 하더라.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어플이 깔려 있었어. 그날은 도저히 못 참고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다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기 마음을 모르냐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 있지? 그거 의처증 아니니? 맞아. 그것도 중증이지. 나 회사 관둔 것도 그 사람 감시가 지겨워서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아니라는데 겉으로는 믿는 척 하면서 계속 회사에서 내 주변 맴돌면서 귀찮게 했거든. 동료들이 사랑꾼이네 뭐네 했지만 다들 말만 그렇게 했지 알았을 거야. 그 사람 이상한 거. 내 사위가 의처증이라니. 내 딸이 의처증에 걸린 남편한테 시달리고 있었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회사 그만두니까 그 사람도 좀 잠잠해졌어. 애태교 생각해서라도 그 결정이 맞았구나 싶었어. 그런데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섭다는 핑계로 홈캠을 설치하더라. 거실에만 두는 거니까 그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나갈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했던 거야. 진짜 엄마한테 간 건지 확인하려고. 내 안부를 물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가 여기 왔는지가 궁금했던 거구나. 세상에 그런 미친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해줬더니 많이 얌전해졌었어. 갑갑하긴 했지만 내가 떳떳하다는 걸 보여주면 정상인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땐 바보같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근데 출산 한 달 전쯤인가 산책하다가 정말 우연히 대학교 동창 남자애를 만났어. 결혼해서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
반가워서 자주 만나자. 뭐 이런 인사만 나눴는데 그걸 보고 그 사람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렸어. 솔직하게 말하면 봐준다면서 자꾸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라고 하질 않나. 뱃속의 아이는 자기 아이 맞냐는 소리를 하지 않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했더니 또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 들었지만 한 달 뒤에 아이도 태어나고 그럼 저 사람도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아. 일이 이렇게까지 되는 동안 딸은 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고통을 혼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딸을 매일 들여다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었는지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어요. 지민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고 이제야 알게 된 엄마 마음은 어떨 것 같니? 엄마, 엄마 탓 아니라고 했지. 나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완벽한 남편이자 완벽한 아빠로 생각했으니까. 내가 나를 속여가면서까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근데 조리원에 있을 때 신자 확인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피가 식더라.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더 빨리 끊어냈어야 했는데. 아, 그럼 혹시 뭐가? 아니, 너 출산 전날 김서방 연락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했잖니. 그때 김서방이 아파트 입구에서 잔뜩 취해서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네가 출산만 하면 다 끝난다. 뭐 이런 소리를 했거든.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었는데 이제 생각이 났네. 그때 말한 끝난다는 게 그럼 애 태어나면 친자 확인을 한다는 소리였나? 그럼 바람핀 건지 아닌지 알게 되니까 다 끝난다고. 세상에 무슨 그런. 아휴, 진짜 끼리끼리 논다더니 꼭 자기 같은 놈들이랑만 어울리나 보네. 이제 모든 상황을 알게 됐으니 딸의 이혼을 말릴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몹쓸 의처증 환자에게서 제 딸과 손자를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딸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사위는 저와 딸의 휴대폰에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에게는 문자도 많이 와 있었어요. 자기 애를 데리고 어딜 갔냐. 장모님 집에 갔으면 말을 해라. 끝나고 바로 데리러 가겠다. 정말 쉴 새 없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딸은 이 정도는 평소에도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지 그게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식당으로 오라고 했거든요. 딸이 자신이 숨겨두었던 친자 확인 결과지를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사위는 다 오해라며 자신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봐 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짓거리나 싶어 일단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는 정말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친구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 아이를 친구 아이라고 속이고 낳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꾸 지민이도 그런 거 아니냐고 옆에서 살살 긁길래 지민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거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아,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자네의 그 행동이 지민이랑 자네 아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행동인지 몰라서 그래? 다 그 자식 때문이에요. 지민이가 원래 회사 다닐 때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남몰래 지민이 좋아하는 남자 직원들도 많았고.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제가 미쳤었나 봐요. 자꾸 꼬드기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려서. 제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 장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민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만해. 더 못 들어주겠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 보여줬잖아. 휴대폰이고 메신저고 다 보여줬잖아.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당신 그러는 거 나 못 받아줘. 못 참아. 이제 더 할 말 없어.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왜 내 마음을 몰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뭐야? 설마 그새 딴 놈이랑 눈 맞았어? 맞네. 그런 거지? 야, 당장 그 손 안 놔?
의처증 환자인 사위는 제 딸의 손목을 거칠게 잡으면서 흔들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처럼 위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힘으로 딸을 제압하려는 사위의 모습에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근처 순찰 중이던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고 사위는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사위가 떠나고 딸은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오랫동안 붙잡혀 있던 손목이 걱정되어 보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손목에는 색깔이 다양한 멍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놈이 손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구나.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저 의처증 환자를 따라가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고 있는 딸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가장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동안 딸이 지우지 않고 모아놓은 자료가 큰 도움이 될 거라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손목에 남아있는 폭력의 증거를 보고 접근 금지 신청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의처증 환자에게서는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이대로 자신이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며 협박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받아주겠다고 회유를 하기도 했어요. 자기 마음을 정말 모르냐고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며 여전히 가스라이팅도 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었어요. 더 이상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문자 폭탄은 멈췄지만 딸에게는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문자를 보내면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어요. 저와 딸은 이혼 소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처증으로 이혼하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갓 태어난 우리 손자를 위해서도 그동안 고통을 혼자 감내한 우리 딸을 위해서도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그동안 받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의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상대방은 억울하다며 항소를 해왔어요. 딸과 헤어질 수 없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의처증 환자의 집념 때문에 소송은 2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결국 딸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후 딸에게는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당연히 그 의처증 환자였어요. 문자에는 딸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며 세상 어디에 가도 자신 같은 남자는 만나지 못할 거다. 자신이 아들의 아빠임을 잊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처음으로 답장을 썼어요. 그런 쓸데없는 망상을 할 시간에 병원에 좀 가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제 자신과 아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요. 그 문자를 끝으로 딸은 의처증 환자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손자가 갓난아기였을 때 소송을 시작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 우리 손자도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 손자만큼은 아무런 상처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애 많이 썼다. 앞으로 널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건 엄마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다면 나 소송 포기했을지도 몰라. 엄마가 나랑 우리 도윤이 행복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엄마는 아직도 네가 혼자 견뎠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우리 딸 마음이 얼마나 골맞을까. 아이 참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엄마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말을 못했던 거야. 이제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만 생각하자. 그래, 그래. 나중에 그 인간이 도윤이 근처에 나타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소송이란 소송은 다 걸어버릴 거야. 회사 다닐 때 동료한테 연락 왔는데 지난달에 사표 냈대. 이미 소문도 다 퍼져서 회사 생활은 글러먹었고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간다고 했다나 봐.
한국 다신 안 올 거라고. 웃기지? 뒤에서는 그렇게 다 해놓고 문자로는 사랑하네 어쩌네. 진짜 미친놈이라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남의 이야기를 하듯 웃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네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딸의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다 마음먹었어요. 돈을 번다는 핑계로 딸의 어린 시절에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만큼 그 이상으로 더 넘치게 채워주려고요. 우리 손자 앞으로 자라면서 분명 아빠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아빠가 필요한 날도 있을 거예요. 저는 손자가 최대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키워낼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이혼 후 딸도 저도 많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딸은 저의 권유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아이여도 그때 겪은 일이 결코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괜찮다는 딸의 말을 처음엔 믿었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낑낑거리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뭐하러 돈 쓰고 시간을 쓰냐고 못 믿어했던 딸이 이제는 알아서 예약을 잡고 잊지 않고 상담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딸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네요. 자기도 몰랐던 마음의 상처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요. 모든 극복의 시작은 고통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요. 딸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문득 그때의 슬픔과 분노가 생각날 때면 저와 실컷 떠드는 것으로 감정을 해소합니다. 한때는 자신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던 딸은 자신은 완전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딸과 저는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상처로 깊게 파인 마음은 일상의 소소함과 기쁨으로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벌써 손자가 유치원에서 학예회를 하는 걸 보게 되었네요. 손자는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잘 자라고 있어요. 딸은 이제 자신도 새로운 삶을 찾겠다며 얼마 전부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아들에게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자신 먼저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결혼 전 자신이 꿈꿨던 인생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주의 유치원 학예회가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왔어요.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도 시키고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도 시키고 딸이 좋아하는 랍스터도 주문했어요. 레스토랑에 있는 가족들은 전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 세 식구 정말 행복해 보이겠죠? 어라? 엄마, 나 합격했다. 응? 합격? 어머, 어디? 전 회사 다닐 때 부장님이 이직한 회사 있잖아. 나한테 이력서 내보라고 했다고. 거기서 연락 왔어. 메일로 내용 보냈다고 확인하라고 하네.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우리 딸 멋지다. 할머니, 합격이 뭐야? 당첨이야. 엄마가 좋은 회사에 당첨돼서 이제는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엄마 일해? 그럼 도윤이랑 못 놀아? 왜 못 놀아? 이제는 주말에 더 열심히 노는 거지. 도윤이도 엄마 합격해서 좋지? 응, 응, 좋아. 엄마 웃는 거 좋아. 합격 문자 한 통에 딸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합니다. 10년 전 처음 회사원이 되었을 때 꿈에 부풀었던 바로 그 눈빛이요. 활짝 웃고 있는 딸과 손자를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딸, 우리 손자. 앞으로 평생 이렇게 웃는 일만 가득하도록 제가 반드시 지켜줄 거예요.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잊고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새끼들. 우리 세 식구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이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